완벽한 원시인도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버튼에 대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15번째 버튼, 최고의 보상, 몰입. 자의식이 사라질 때 느끼는 가장 강한 행복.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하다가 60세에 은퇴한 임원이 있다. 퇴직금은 넉넉하고 건강도 괜찮고 시간은 넘쳐난다. 드디어 쉴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불과 6개월 만에 그는 무기력해진다. 1년 후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는다. 아내에게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고 별것 아닌 뉴스에 분노한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 은퇴 후 첫 해에 심혈관 질환 발생률과 사망률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하다. 왜 그럴까? 돈과 시간은 있고 스트레스는 없는데. 답은 간단하다. 몰입할 대상이 사라진 탓이다. 반대로 은퇴 후 더 건강해지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새로운 사냥감을 찾았다는 것이다. 텃밭을 가꾸거나 손주를 돌보거나 바둑 동호회에서 활동하거나 악기를 배웠다. 그들은 쉬어서 행복한 게 아니다. 다시 몰입해서 행복했다. 몰입은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기능이다. 원시인은 사슴을 발견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풀숲에 숨어 기다렸다. 모기가 물어도 긁지 않았다. 땀이 흘러도 닦지 않았다. 오직 사슴만 봤다. 다른 생각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 창을 던졌다. 명중.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쾌감이 폭발했다. 채집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열매를 먹을 수 있는지, 어떤 부리에 독이 있는지 판단해야 했다. 손끝에 신경을 집중하고 냄새를 맡고 색을 구분했다. 바구니가 채워질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왔다. 도구를 만들 때도 몰입했다. 돌을 깎아 끝을 다듬고 수십 번 두드리고 각도를 조절하고 날을 세웠다. 완성된 창을 들어 올릴 때 만족감을 느꼈다. 부족과 협력할 때도 몰입했다. 함께 사냥 전략을 짜고 역할을 나누고 신호를 주고받았다. 성공하면 함께 환호했다. 이 모든 순간에 공통점이 있다. 완전한 몰입 상태였다는 것이다. 뇌는 이 상태를 이렇게 해석했다. 지금 생존에 기여하고 있다. 부족에 필요한 존재다. 보상을 줘야 한다. 기여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라면 몰입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쓰고 있다는 감각이다. 원시 환경에서는 이 둘이 거의 항상 함께 작동했다. 사냥에 몰입하는 행위 자체가 곧 부족에 기여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뇌는 몰입과 기여 모두에 강한 보상을 걸어두었다. 몰입하는 순간 행복물질이 분비되도록 설계되었다. 쾌감물질이 터지고 각성물질이 집중을 유지하며 내적 만족감이 차올랐다. 10만 년간 작동해온 이 공식에 따라 몰입할 대상이 없으면 뇌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 개체는 부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쓸모없는 존재다. 우울감이 찾아온다. 무기력해진다.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 은퇴한 임원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다. 몰입의 기술. 서울대 황농문 교수는 몰입에서 이 상태를 자신의 경험으로 설명한다. 1990년부터 7년간 절정의 몰입 상태로 연구를 수행했고 50년 이상 아무도 풀지 못한 난제들을 해결했다. 그중 한 문제는 1년 6개월 동안 붙잡고 있었다. 운전하면서도 걸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답을 찾은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은은한 행복감이 차올랐다. 그때의 발견이 연구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이자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남았다. 심리학자 칙센트미아이는 수십 년간 예술가, 운동선수, 과학자들을 연구하며 몰입의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이렇게 단언했다. 삶을 훌륭하게 가꾸어주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깊이 빠져드는 몰입이다. 누구에게나 이 공식은 작동한다. 화가가 캔버스 앞에서 숨을 고르고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모든 감각을 쏟고 프로그래머가 코드 앞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원사가 흙을 만지며 하루를 보내는 순간 뇌는 똑같이 반응한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보상을 줘야 한다.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자의식이 사라진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라는 의심이 끼어들 틈이 없다. 완전한 현재만 있다. 칙센트미아이는 이를 최적 경험이라 불렀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충만한 상태다. 몰입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이동하는 상태다. 처음 과제에 진입할 때 초보자의 몰입이 생기고 도전이 낮아지면 지루함으로, 도전이 과해지면 불안으로 벗어난다.
나의 능력을 딱 한 뼘 넘어서는 도전 위로 다시 올라설 때 뇌는 완전히 현재에 몰입하고 가장 강한 보상을 내놓는다. 도전과 능력의 균형이 핵심이다. 과제가 너무 쉬우면 지루하다. 뇌가 이건 너무 쉬워 라고 판단하고 보상을 주지 않는다. 반대로 너무 어려우면 불안해진다. 뇌가 이건 불가능해 라고 판단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낸다. 하지만 딱 맞는 수준의 도전이었을 때 뇌는 완전히 빠져든다. 원시인에게 사냥이 그랬다.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그 긴장 속에서 몰입이 일어났고 성공하면 큰 보상이 주어졌다. 남산도서관. ADHD가 사냥꾼이 된 한 달. 2025년 가을 나는 남산도서관에서 한 달을 보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였다. 목표는 하나였다. 오늘 이 챕터를 끝낸다. 10만 년 전 원시인이 저 사슴을 꼭 잡는다 라고 정한 것처럼. 역행자를 쓸 때는 환경을 바꾸러 양평으로 갔다. 이번 책을 쓸 때는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 자극을 철저히 차단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부터 끊었고 도서관 가는 길에도 이어폰을 꼽지 않았다. 유튜브도 음악도 없이 그냥 걸었다. 도서관에 도착하면 스마트폰을 가방 깊숙이 넣고 새로운 정보를 일체 차단한 채 앉아서 글만 썼다. 3시간이 30분처럼 느껴졌다. 배고픈 줄도 몰랐다. 화장실 가는 것도 잊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야 점심을 건너뛰었다는 걸 알았다. 사람들이 옆을 지나갔지만 인식되지 않았다. 10만 년 전 원시인이 사슴만 보았듯 나는 글 쓰는 순간에만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도서관을 나서자 정신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세상이 밝아 보이고 자신감이 차오르며 극도의 행복을 느꼈다. 오늘 나는 해냈다. 이 책으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온몸에 퍼졌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 느낌이 지속됐다. 글쓰기는 분명 고통이었다. 사실 지금도 고통스럽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했다. 이게 몰입의 본질이다. 과정은 힘들어도 뇌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받는다. 그 신호가 행복을 만든다.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 전진하고 있다는 확신. 이것이 창으로 목표물을 명중시킨 사냥꾼의 쾌감이다. 하지만 이 경험은 남산도서관에서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우연도 아니었다. 뇌가 원래 이렇게 작동한다. 그리고 나는 그 작동 방식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나는 ADHD다. 정신이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신용카드를 잃어버린다.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7개가 넘는 사업을 하면서 책까지 써? ADHD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비하한다. 하지만 ADHD는 축복이다. 단지 장점을 모르고 활용법을 모를 뿐이다. 1993년 미국 심리학자 톰 하트만의 흥미로운 가설을 보자. 그에 따르면 인류 진화 과정에서 2가지 인지 유형이 공존했다. 농부는 진득하게 씨를 뿌리지만 사냥꾼은 넓은 초원을 쉴 새 없이 쏘다닌다. 산만함, 실증, 예민함 모두 사냥꾼에게 유리한 형질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고 위험을 감지하고 사냥감이 나타나면 순간적으로 폭발적 집중을 발휘할 수 있으니 말이다. 2008년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이 케냐의 아리알 유목민을 조사했는데 ADHD 관련 유전자를 가진 유목민이 정착민보다 영양 상태가 더 좋았다. 끊임없이 이동하며 사냥하는 환경에서 ADHD는 생존 우위였던 것이다. 내가 7개가 넘는 사업을 하면서 60만 부 베스트셀러를 쓸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는 농부처럼 꾸준하지 못해도 사냥꾼처럼 닥치는 대로 탐색하다가 이거다 싶으면 끝장을 본다. 핵심은 집중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이건 ADHD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의 뇌는 모두 사냥꾼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사냥감만 또렷하면 된다. 핵심은 3가지다. 첫째, 사냥감을 정한다.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은 이것만 잡는다로 시작한다. 사냥꾼은 목표 없이 초원을 헤매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의 사냥감을 하나 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쫓는다. 제일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나 가장 중요한 일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끝낸다고 마음먹는다. 둘째, 일단 몸을 움직인다. 집중이 안 될 때 나는 버튼을 누른다. 10분 뛰거나 테니스공을 맞힌다. 그래야 불안한 편도체가 꺼지고 전두엽이 켜진다. 원시 사냥꾼에게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은 없었다. 사냥꾼의 뇌는 몸이 움직여야 작동한다. 셋째, 환경을 사냥터로 만든다.
스마트폰 알림을 끄고 작업 공간에서 방해물을 치운다. 사냥꾼은 원래 예민하다.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고개를 돌려야 살아남았으니까. 그 생존 본능이 현대에서는 산만함이 된다. 그러니 환경을 통제해야 한다. 한눈을 팔면 아무리 뛰어난 사냥꾼도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ADHD는 현대사회의 농부형 시스템과 맞지 않을 뿐이다. 사냥감을 정하고 몸을 움직이고 환경을 정비하면 ADHD는 핸디캡이 아니라 엔진이 된다. 축복이 된다. 수집을 멈추고 사냥하라. 현대인은 하루 종일 무언가를 줍는다. 유튜브에서 정보를 줍고 인스타그램에서 타인의 삶을 줍고 뉴스에서 불안을 줍는다. 손가락은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방향은 없다. 알고리즘이 던져주는 조각들을 그저 받아먹는다. 원시인의 채집은 달랐다. 그는 숲에 들어가 아무 열매나 줍지 않았다. 먹을 수 있는 것, 계절에 맞는 것, 부족에 필요한 것만 골랐다. 사냥 역시 마찬가지다. 저 사슴을 잡는다는 목표가 생기면 시야는 좁아지고 풀숲의 흔들림과 발자국의 깊이만 보인다.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걸러진다. 그 집중 속에서의 시간은 사라지고 자의식도 사라진다. 높이 달린 열매를 따는 순간, 창이 날아가고 명주가 난 순간, 온몸을 관통하는 전율을 느낀다. 뇌는 그때 확신한다. 지금 이 개체는 생존에 기여했다. 그리고 보상을 준다. 몰입은 목표와 선별이 있을 때 생긴다. 이 글을 완성한다. 이 곡을 끝까지 친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 목표가 선명해지는 순간 뇌는 흩어진 주의를 한 점으로 모은다. 불필요한 정보는 배경으로 물러나고 필요한 신호만 남는다. 그때 시간은 사라지고 자의식도 옅어진다. 몰입은 애써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목표가 또렷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태다. 반대로 심심하니까 한 번 더 볼까? 라는 상태에서는 뇌가 집중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 주의는 흩어지고 자극은 점점 강해져야 한다. 끝나지 않는 수집은 배고픔을 채우지 못한다. 나는 밤에는 마음 가는 대로 영상을 보기도 한다. 하지만 낮에는 다르게 움직인다. 오늘은 AI 시장 구조를 정리한다. 목표를 정하고 관련 정보만 찾는다. 추천 쇼츠는 보지 않는다. 사냥감이 아니기 때문이다. 30분이면 충분하다.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온다. 수동적일 때 뇌는 에너지를 흩어놓고 능동적일 때 에너지를 모은다. 뇌는 여전히 10만 년 전 설계도로 작동한다. 목표를 향해 온 신경을 모을 때 가장 강한 보상을 내놓는다. 하나를 겨냥하라. 글쓰기든 악기든 텃밭이든 바둑이든 대상은 중요하지 않다. 몰입은 선택받은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목표를 가진 인간에게 자동으로 열리는 상태다. 오늘 당신의 사냥감은 무엇인가?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겨냥하고 있는가? 몰입과 집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가장 마지막 버튼이니만큼 가장 정신적인 높은 상태를 요구하는 일인 것 같아서 꽤나 어렵게 느껴졌어요. 앞에 있었던 다른 조건들보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몰입하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여러분과 같이 책 읽는 일에 가장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열심히 몰입해서 나머지 분량도 잘 끝내보도록 해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